그 혹시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계속 그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원래 대학에서 네네. 화학 전공을 했고, 자연과학 대학에서. 네네. 대학원에서 이제 물리화학 전공했고, 규소 실리콘 물리화학. 아, 예. 그리고 이제 연구소로 들어갔죠. 이제 중간에 잠깐 뭐 대학교에서 조교를 하다가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소재 쪽 연구를 많이 했죠. 그쪽에서. 네네. 연구소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사업하신 10년이 법인에서, 죄송합니다. 법인 설립하신 10년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금년이 10년 차. 네.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학자 풍에도 맞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한 동기가 있으시죠? 원래는 예. 그 전에도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아, 근데 이제, 뭐, 불행하게 실패를 했죠. 하여튼, 그때 이제 사실 그 전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한번 사장한테 건의를 했었죠. 벌써 그게,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네네. 한 17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예, 예. 제가 직장, 이제 연구소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에 가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회사는 수입만 해서 전문 영업회사인 거예요. 아, 예. 일본으로 말하면 상사죠. 상사, 예. 네네. 전문 상사인데,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자꾸 수입만 해다 팔아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이제 연구소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시장에 가면 외국 거를 대체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뭐, 지금도 돈 잘 버는데, 굳이 그런 거 힘들게 개발하면.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장님이 옳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네네. 이제,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라는 게 일단 파이낸싱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뭐 애국심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거의 검토조차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이런 회사가 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회사를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러시죠. 사장님하고 너무 뭐,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하는데, 실제로 그걸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옛날에 유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죠? 유공. SK로 인수된 유공. 네. 그게 이제 SK로 인수되면서 유공옥시 케미컬, SK 됐다. 지금 SKC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1번 제품 실 유닛이 문제가 되는데, 당신 이거 좀 전문가니까 해결 좀 해줘. 그랬는데 어떤 걸 제가 거기서 찾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갖다가 카피 떠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습성 연구소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조건을 보고 원인 분석을 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자꾸 분석을 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개선을 해도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이 기술을 바꿔야 다른 제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그때 이제 좀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건 뭐 단호하게 도저히, 이거 뭐 할 수도 없거니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뭐 제가 뭐 운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부족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회사가 한 14년 정도 했나, 그리고 이제 회사가 드롭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채무가 너무 많으니 사실 실링크를 다시 설립한 게,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 윤활공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전 세계 넘버원이 돼보자. 이제 그 꿈을 한번 제대로 이제 펼치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채무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 그게 항상 마음속에는 있는 거죠. 이게 뭐 이거 망하긴 망했는데 그래 이제 다시 보니 이 기술을 하는 제가 생각했던 걸 가지고 개발하다 망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비유를 한다면 어디 가다가 제가 모르고 호주머니에서 뭐 지갑을 하나 흘렸는데 다시 돌아와도 그 지갑을 아무도 안 주워가는 거야. 제 느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쓸데없는 걸로 본 거죠. 아무 가치 없는. 그래, 이제 저는 한번 이걸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그때 회사가 드롭이 될 때 채무도 원체 많으니까, 채무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 직장을 들어가서는 불가능하고, 회사를 제대로 한번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것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해보자라고 해서 이 회사를 설립이 됐는데 회사 이름도 이제 다시 설립을 할 때는 이미 이제 한번 망해봐서 이제 모든 걸 백지서 시작하자라고 해서 회사 이름도 제가 진 게 아니고 그 네이밍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 이름을 지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지어야지 남의 이름을 저주야 내가 내 이름을 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죠. 이러이러한데 목적은 뭐고 전 세계를 내가 실링 유닛을 가지고 다 하나로 만들어서 구글처럼 내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실링키라는 글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이제 지금 우여곡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국가 간의 그런 문제가 좀 대두돼 있고, 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분쟁 때문에 소부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우리나라 문제 이제 핫한 영역이 됐고 또 지금 전세적으로 맞습니다. 공급이나 뭐 관련해서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다 이제 자기들 뭐 또 무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가실지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완제품도 중요하지만 실링처럼 이렇게 상품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 거고 또 내려가고 살아남는 걸 어떻게 좀 제가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소부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실제 현장에 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전쟁터 가면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중소기업을 직접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끌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중순에 제가 일본에 그 세미콘 자팬 전시회를 갔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걸 하냐면 반도체 전체적인 그 셈이라는 전 세계 이제 반도체 협회가 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그 굉장히 유명한 포럼을 합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서 발표는 뭐냐면 금년 이제 2023년은 반도체 경기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장비 시장이. 장비가 마이너스 15%라는 건 이미 파운더리 업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인텔, 뭐 TSMC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장비를 안 사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마이너스 15%는 정해져 있답니다. 거기서 발표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이너스 15%인데 제가 좀 쇼킹을 받았던 게 하나가 반도체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불행하게 한국은 제외된 겁니다. 트렌드, 세계 트렌드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걸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누가 있냐면 일본이 있죠. 또 유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대응을 해서. 근데 중국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근데 미국의 미래를 볼 때 중국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점이 지금 세 개가 아군이 돼서 중국과 대응을 하는데 또 한 군데는 인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국이 거기서 제외된 거죠, 이제 불행하게. 원래 그것이 한국이 됐어야 됐는데 네네. 이미 그 발표를 하고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고 일본 신문. 저는 일본어를 진짜 뭐 딱 그거밖에 모릅니다. 일본에 저희가 파나소닉에도 수출하고 뭐 아마 곧 마이크로 일본 공장 야스카와 뭐 이런데 몇 군데 많이 이제 미팅 뭐 전시회 갔다 와서 곧 수주도 나올 건데 제가 일본어는 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모릅니다. 예. 진짜 일본에서 오면 우리 회사가 지금 구글링해서 수주를 받고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가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이 전체적인 걸 봤을 왜 때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적인 판단이 그거는 저희 기업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런 쪽이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전시회를 지금 뭐 거의 매년 뭐 미국, 일본, 지금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직접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갔고 중국은 뭐 못 가지만 저희가 현재 6개국을 수출하거든요. 뭐 미국, 일본, 싱가폴, 인도, 뭐 대만, 중국 이렇게 6개국을 수출하는데 항상 전시회를 그때그때 전부 우리 자비를 들여서 갑니다. 대부분. 네. 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좀 많이 도와줬는데 가면은 물론 제품을 전시회도 하지만 그런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근데 제가 가서 보면 뭐 물론 일본어로 하지만 PPT는 전부 영어를 띄워놓습니다. 걔네들은. 일본도. 왜냐면 전 세계 오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 신문에 아예 나와서 제가 일본어를 모르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예. 저도 매일 뭐 호텔에서 일본 신문을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아차하는 거죠. 이거를 빨리 이 밑에서 정지 작업을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역으로 보면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치고 나가면 얘네들이 더 올 수 있는데 그런 좀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대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TSMC? 뭐 그 정도 뭐 주민용 반도체 그래 지금 뭐 세계적인 1위죠. 삼성도 이겼지만 얘네들이 보는 입장은 크게 보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신문에 뭐 중국과 대만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이미 얘네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뭐 그건 당연한 거야. 제가 봐도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큰 틀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한 가지가 뭘 발표했냐면 금년은 무조건 마이너스 15% 이상 갈 거다. 결국은 기술이 없는 기업은 죽을 거고 살아남는 기업은 따로 기술력을 있는 기업일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성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20% 성장을 할 거다. 내년은. 근데 그 성장의 동력은 국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 개별 기업이 아니고. 그쵸. 그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 뭐 삼성전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게 반도체가 살아나냐 절대 아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큰 정책 속에서 부품 산업 저는 이제 소부장에서 소재는 대기업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플랜트 산업이라 그리고 장비는 중견기업이 해야 됩니다. 이 중소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품에서 불행하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부품이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냐 일본하고 경쟁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소부장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기업들은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포장한 거죠. 포장. 이미지 포장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다 누가 가져가냐 이거죠. 중견기업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물론 연구과제 평가 오케이 보통 막 30억 50억 이렇게 주는 겁니다 1년에. 그럼 그들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실제 핵심은 중견기업은 예를 들어 이 장비가 있죠. 중견기업은 조립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반도체 장비 예를 들어 세메스 뭐 어디 원익 IPS 유진 뭐 테스 우리 뭐 다 유명한 데 있죠. 그쪽은 다 조립 회사인 겁니다. 네네. 조립을 해서 성능을 맞춰내는 거거든요. 네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부품을 좀 더 개발시켜 와서. 근데 그런 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장비를 차세대 거 뭐 개발할게. 이미 돈도 엄청 많죠. 근데 그들한테 30억 준들을 2천억 3천억 매출하는데 30억 왜 따가느냐면 실적 내려고 따가는 겁니다. 그건 연구원들이. 네네. 근데 중소기업의 30억은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아, 이게 일본도 연구과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필요한 기업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게 제가 실제 아까 말씀드린 야전사령관으로서 볼 때는 실제 소재 필요하죠. 네 가지를 딱 했는데 제가 그때 파나소닉 미팅 딱 하고 나서 파나소닉 부장이 뭔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본이 뭔가 시그널을 줄 거다. 근데 이미 저는 의견을 받았죠. 근데 시그널이 분명 일주일에 딱 발표를 하는 거야, 일본에서. 근데 그쪽 부장은 뭐냐면, 그 대표님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대응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일본은 어떻게 느꼈냐면, 수입 안 할게. 그게 싸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국이 멍청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전쟁을.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당한 거죠. 근데 일본서 볼 때, 너네 안 줘? 진짜야?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너네 당장 수입 중지할 거야. 제가 볼 때 그때 패착을 둔 거죠. 단상 최대 패착인 겁니다. 지금 그거 덕분에 개발이 됐다고? 그건 대기업을 위한 거죠. 이게 실제 제가 보는 거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본은 그때 제가 그때 파나소닉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언뜻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부장이. 좀 지나면 일본서 뭐 시그널 보내면 한국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지금 같은 뭐 당당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이 4가지, 4가지를 딱 규제를 딱 던져버리면 과감하게 나올 줄 알았죠, 일본이. 근데 한국은 그것도 모르고 깨갱깨갱 한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일본 갔죠. 네. 바로 대통령 면담도 안 하고 무릎 꿇으러. 예, 봤었죠. 예.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건 달라고 무릎 꿇으러 가죠. ASML에 물건 달라고 무릎 꿇으러 가죠. 기술이 없으니. 그래, 물론 뭐 소부장 덕분에 이제 많은 걸 발전이 이뤘죠. 또 사실 한편으로 볼 때는 기회를 얻은 거죠. 또 그런 덕분에. 그렇지 않았으면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을 텐데, 트렌드가 뭐 그리고 나서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개발도 많이 됐는데, 실제 부품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나소닉에 납품을 하는데, 파나소닉 담당자가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납품을 하거든요. 이제 금년부터 본격 양산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검증을 합니다. 막, 하나 내고, 또 3개월 있다 하나 내고, 한 6개월 있다 2개 내고, 그걸 이겨내서 이제 해주는데, 파나소닉에서 우리가 오사카 공장을 가보면, 파나소닉 공장에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무슨 공장, 한국처럼 번지름 한 게 아니고, 혁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일본 기업은 저는 굉장히 다르게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가는 좀 느리죠.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팩스로도 움직이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부품은 일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게 다 일본 반도체 장비인데, 한국은 메인은 다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을 투자하면 거의 90은 일본으로 발주내고
칩을 가지고 한국 장비업체 발주내는 거예요. 사이드만.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메인 핵심을 가지고 일본 장비에 그래 우리 제품 오케이 좋아. 그래서 막 엄청 많은 신뢰성 테스트와 모든 걸 해서 하이닉스에서 양산 라인에서 써보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장비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일본 걸 증착 장비인데 뭐 디퓨전 퍼니스 장비라고 해서 고쿠사 일렉트릭 장비인데 가장 까다롭답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수명이 뭐 짧을 땐 3개월이고 보통 6개월마다 많이 바꾼다. 길어도 1년도 못 가니 그거를 대체해서 하자고 하는데 하이닉스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양산 라인에 한 번 쓰면 80억 100억이 날아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객만. 근데 저희께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바꿔 쓰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채택을 해준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 네네. 아, 네. 그게 이제 그 4대 품목 소부장 이슈 전이었죠. 그 전에 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났어도 우리 제품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거를 그대로 빼내고 저희 제품을 대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게 강소기업이라고 뭐 여기도 강소기업 뉴스 어떤 기업이 강소기업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우리가 서울형 강소기업도 선정됐고 다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 열심히 서류를 써서 했는데 아 이게 나한테 뭐 아무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화성사 실제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건 실무 담당자는 정말 어려운 거죠. 데이터를 다 냈는데 그래? 그냥 일본 거 한 달 뒤면 어때? 가지고 계속 사서 쓰면 되지. 일본서 안 주면 라인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회전이 될 때, 누출이 되면,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타이어가 계속, 사용하면 어느 정도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은 장비 팔아놓고 소모품 장사하는 거죠. 근데 소모품을 만약에 일본에서 안 판다. 부품을. 그냥 쓰는 겁니다, 라인은. 네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재는 대기업이 대들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중소기업은 못 대듭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안 팔아. 근데 중소기업이 대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제가 하는 거를 유사한 원료를 일본에서 사다가 카피품을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님이 그 부품에서 그 일본이라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게 그 SCL. 그렇죠. 그거를 인정받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는 거죠. 일본 제품을 갖다가 아무리 잘 만들려고 일본 제품 한들 절대 못 이깁니다. 자동차 갖다가 세계 최고 자동차 갖다가 뜯어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하면 이 세계 최고 자동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거 절대 못 만들어내요. 얘네들은 그 사이에 또 올라가 있죠. 그렇죠. 1등은 평생 1등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밀폐장치 분야에서 특히 반도체는 전부 일본이 꽉 잡고 있습니다. 원료 자체를 일본에서 안 주거든요. 저도 B급만 줍니다. 그럼 B급 갖다가 우리나라가 외형만 만들어서 한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이 원천 기술을 일본이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꼭 해외 제가 가장 어느 걸 조금 봤었냐면 대일 무역 적자가 한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익을 많이 냈는데 이게 왜 일본에서만 적자가 많이 나느냐. 사실 뭐 연구소 출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세세하게 뜯어봤거든요, 한번. 그냥 혼자 뜯어봅니다. 그래 뭐 관세청 가서도 찾아보고 그 HS 코드 가지고. 근데 부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이 부품이 많아서 제가 이 실링크를 하면서 결국은 마음속에 일본을 이기면 되지 않냐. 일본 독일을 이기면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려면 똑같은 기술은 절대 못 이기죠. 그런 생각에 실링크를 새로 만들 때 그런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럼 이 실링크가 네. 아까
일본의 기술력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제품이 일본에 없는 제품을 지금 대표님 회사에 그렇죠. 네네. 그 파나소닉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가 한국에 좋은 제품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우리 쓰고 싶다. 아, 그 좋은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실링크처럼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는 제품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제품은 가격이 싸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뭐 품질 좋은 거 일본도 많이 있는데 제품을 가격 싼 걸 가지고 일본도 물론 경제성도 따지지만 품질이 된 다음에 경제성을 따지는 거지. 그렇죠. 네. 자기들이 없는 거, 안 갖고 있는 거. 를 대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본도 그런 니즈가 되게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시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걸 한국은 첫 느낌이 뭘 물어보냐면 매출액이 얼마요? 직원이 얼마요? 몇 명이요? 딱 그거부터 물어보면 어디 썼어요? 근데 일본은 기술을 딱 주면 그 자체를 검토를 합니다. 기술을. 우리 회사와 쓸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네가 몇 년 됐어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앞으로 우리랑 거래하면 30년, 50년을 거래할 건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제가 일본 기업에 초범 수출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딱 그걸 사장님 옛날에 회사 한번 실패하셨던데요? 중간에 회사 없어지면 우리 거래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라는 저도 정말 뜻하지 않는 질문이었거든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97년도에 회사를 세웠었는데 97년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면 지금 제기를 울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011이었거든요. 011-7265-3399였는데 그 자리에서 핸드폰 줬죠. 여기 미팅 와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97년도 회사에서 한번 망했는데 뭐 또 된다고? 딱 전화를 했는데 제기를 울리죠. 제가 평생 책임집니다. 신뢰를 이제. 그러니까 됐다. 그 정도면 물론 다행히 뭐 그때 이 연결 서비스를 저는 평생 해왔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SK에서 서비스를 3년밖에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KT로 옮겼습니다. 그 번호 연결을 위해서. 예. 그리고 아마 작년까지 해줬나 그랬습니다. 금년은 다 안 된다. 그걸 평생을 10년 이상 제가 그 번호를 가지고 우리 회사 번호도 전화국에 살아있어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옛날 번호. 네. 옛날 97년도 회사 할 때 번호나 지금 실링커 번호나 동일합니다. 네. 일본에 인정받는다는 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일본의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의 1차 벤더예요, 우리가. 네네. 네, 작년 3월에 1차 벤더고 뭐 A사라고 뭐 하는데 실제로 뭐 언론에 내기는 좀 그렇지만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장비 전 세계 1위가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입니다. 거기가 하이닉스가 시총이 70조일 때 여기는 120조였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2위가 램리서치고 역시 미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ASML만 알죠. 네. 왜? 이재용이 찾아갔으니까. 네. ASML은 장비 한 대 한 2,400억 합니다. 예, 10대 사면 2조 4천 그냥 갖다 주죠. 네덜란드에서에. 근데 그 미국의 어플라이 매터리얼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1차 벤더예요. 그리고 제품을 미국도 수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한국의 지사 직원이 한 2,000명 될 겁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걔네들 어플라이 매터리얼도 재작년에 코로나 엄청 심할 때 직접 부사장이 우리 회사만 왔다 갔습니다. 그 어플라이 매터리얼 코리아 상무가 연락받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미국의 부사장이에요. 실링크만 방문하고 그냥 휙 날려가 버려? 이해가 불가했다는 거.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렇게 인정받기에는 이제 대표님의 노력도 있겠지만 회사의 그 운영하시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R&D 시스템이라든지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일체가 그게 정말 돼서 힘들죠. 무슨 이야기냐면 네. 회사는 작은데 원하는 역량은 쉽게 비유를 하면 이쪽 거래처들은 대입 수능의 실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의 수능은 초등학교 수준인 겁니다. 네네. 예. 이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 중소기업에 제가 다녀보면 전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될까? 유치원 수준 정도? 기술이. 네. 아니면 하는 어떠한 시스템들이. 네네. 근데 그들은 전부 대입 수능의 최고의 그런 어떠한 수능 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못 쫓아가요. 근데 여기에 대응을 못하면 납품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원들이. 뭐, 매일 하면 잔소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좀 잘 쫓아와 준 직원도 있고, 또 견디다 못 견디고 나간 직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개발해서 올라오야 되고, 그래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규정을 만든다. 세계 없는 규정. 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국이 경유 생산을 몇 년까지 생산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ESG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도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석유화학 이런 정밀화학은 오일이 규정이 미국 규정이 어떠냐면 시간당 5.6g까지만 세면 인정됩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는 정말 웃긴 게 우리가 녹색 기술을 지원했다 떨어졌는데 그 당시 녹색 기술 규정이 오일을 100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30을 줄이면 녹색 기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일을 아예 안 쓰는 거잖아요. 신기술이라. 그럼 녹색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규정에. 이해가 잘 안 되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겁니다. 탁상. 그쵸.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 오일을 5년 동안 못 쓰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제가 어떤 진짜 강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봅니다. 네네. 유니콘 기업의 히든 챔피언을 보거든요. 저는 독일 작가가 쓴 걸 많이 읽어봤는데 그들의 히든 챔피언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니콘 기업이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그들이 히든 챔피언이 된 사유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정부가 규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을 수출을 하려면 전기 뭐 하면 뭐 인증받고 인증받는 거죠. 네. 그 인증을 왜 만들어졌습니까? 원천적으로 볼 때는 이미 독일은 그걸 확립을 해놓은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 이 국가가 표준화가 되려면 규정을 만들어서 그게 진입장벽인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그걸 쫓아가죠. 또 카피해서 한국도 그걸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려면 그거 해. 그게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오일이 없는데 오일이 없으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의 어프라이 메터리얼하고 규정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그들 회사하고는 그래 마모가 이건 소모품이니까 마모 규정을 만들고 그거를 그 아예 규정 속에 넣습니다. 우리가 도면 그린 거 전부 다 해서 에피소드가 뭐냐면 전 세계 넘버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 버공양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면을 넣냐면 실링크 도면을 넣고 거기에 뭘 했냐면 우리가 진짜 오래전에 5년 전에 신뢰성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기계연과 같이 기계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신뢰성 평가를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신뢰성 평가 기준을 넣고 앞으로 이런 제품은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그냥 한국에서라도 어떻게 쓰는지 만들었죠. 기계연구원도 당연히 많이 도와줘서. 그런데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프로브드 인증을 받은 거, 저렇게 신뢰성 인증서를 네네. 뭐 저렇게 신뢰성, 소재 부품 신뢰성 인증서를 받았죠. 네. 그러면 뭐냐면 신뢰성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인증을 받은 걸 어플라이 매터리얼 도면에다 뭐라고 했냐면 저건 한글밖에 또 없어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될 것. 네네. 넣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나중에 그 어플라이 매터리얼이 전 세계 넘버원인데 지금은 우리 기술이 필요해서 가져가죠. 언젠가는 경쟁사가 나올 거죠. 그러겠죠. 예. 그 경쟁사가 무엇을 놓고 하겠냐? 도면만 놓고 만들어냅니다. 그럼 도면이 만들어졌으면 도면을 분석을 하면 규정이 한국 신뢰성 평가 기준만 따라가면 되네? 오케이. 갖고 오니 한글이니까 번역은 하겠죠, 갖다가. 네. 뭐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근데 그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왜 그걸 준비하냐면 FDA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의료 장비에도 쓸 수가 있는데 FDA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 못 모르고 막 우리가 대들어 간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FDA에서 우리는 그 원료에 대해서 오케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정한 기관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토스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는 그래 우리는 이거 평가를 하는데 돈이 얼마고 샘플 이런 거를 10장을 보내주세요. 샘플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평가 기간이 2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먼저 선불로 보내고 나니까 한 2년이 돼도 연락이 안 와서 메일을 보냈죠. 근데 너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너네 그 기준 가지고 안 맞아. 샘플 보낸 게. 그래야 다시 보내줘. 그리고 조금 보낼 때 진공 포장해서 보내줘. 포장 방법 눈에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거 시험하려면 그때 3만 몇 불을 더 보내야 되라는 거예요. 그 다시 이거 시험 우리 그거 가지고 하지도 못. 그게 규정인 겁니다. 규정. 그런 규정을 이제 실리콘에서 만들어 가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죠. FDA를 정부가 국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ESG 하는데 좋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선도를 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지금도. 이쪽은 뭐 타이밍은 그래 우리가 ESG가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플라이 매터리얼을 수출하면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까다롭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한국은 매일 쫓아만 갈 거냐. 뭐 또 그들만의 포럼이 알리백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 28개 기업이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데 배터리는 2030년에 100%를 하겠다고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2050년이다.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로 해서 기술이 있으면 규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의 시간당 5.6g을 그래? 오일을 시간당 5.6g짜리 쓸 거야? 아니면 오일 자체가 없는 걸 쓸 거야? 어느 거 쓰시겠습니까? 없는 거 쓰죠. 아니 오일 있는 건 130만 원이고 이거 오일 없이 쓰는 건 100만 원이야. 당연히 없는 걸 쓰죠. 그렇죠. 가격도 싸고 오일 없는 거 쓰죠. 이거 오일 관리하고 너무 힘든데 그리고 ESG 규정을 매일 지켜야 되고 근데 그런 규정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뭐 옴부스맨 이런 데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는 거죠. 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삼성이라는 브랜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노트북 어디 갈 때는 항상 삼성 거 일부러 가져가고 일부러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오케이 삼성을 다 테스트했어. 그래? 오케이. 그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특히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정부가 예를 들어 이런 뭐 부품이나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그런 최고 결정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 조금 힘들긴 하지만 좀 도와주면서 해. 일본이 선박의 부품들을 리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쟁이 나고 나서 대부분 유럽이다, 이태리나 그쪽이 리더를 했는데 일본이 선박을 만들면서 일본 기업을 의무적으로 쓰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선박 부품들이 한국에 다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선박 1위죠. 근데 그런 특허료 이런 건 다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향후에 거꾸로 이제 그 특허료를 받으시는 기업이 되겠네. 요번에서 아니, 저희는 특허료라기보다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규정을 있으면, 한국에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승인 내주는 평가 기관이 되겠죠. 아, 이해가 됐고요. 이제 대표님 2023년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10주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10년 차 딱 들어갑니다. 10년 차 들어가시면은 이제 다른 애하고 이제 다가온 느낌이 다르실 거고, 또 이게 또 아까 15% 다운이고 내년에 바닥을 치고 내년은 또 상승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대표님으로서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2023년도에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그렇게 하는. 저희가 금년은 어떻게 보냐면 비행기로 치면 저희가 완전히 이력 테이크업은. 예, 금년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해입니다. 그 비행기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자동항법으로 가니까 그때 되면 거의 이제 뭐 최종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뭐 4조 매출을 타겟팅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수출을 한 2조 정도 하고 최소 2조, 3조 이상은 수출할 수 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80%를 사실 수출 타겟팅으로 보는데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금년이 이륙을 하는 해라고 봅니다. 네네. 정말 중요한 해다. 금년은 지금까지는 진짜 어떤 기둥만 박았고 사상 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비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실제 이쪽 공장 보면 CNC한테 7억짜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최고의 장비입니다. 최고의 장비. 그것도 일본에서 사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2억 한 대 비싸도 뭐 한 대가 CNC가 7억 2대에도 곧 들어오고 뭐 주상 것도 많이 쓰고 다 나머지는 국산이지만 그래서 완전히 스탠바이 준비해서 금년의 목표가 일본 핵심 기업들 뜨는 데입니다. 마이크론 이제 곧 그쪽에서도 뭐 엄청 인콰이어리가 왔으니까 일본의 마이크론이나 야스카와 로봇 대사 처음부터 1위는 좀 그러니까 3위 기업을 한번 뚫자 해가지고 일본 야스카와 또 파나소닉도 와서 세미나 해달라 자기네 거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았으니 좀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이제 5년 차 되다 보니까 그래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캐논 그 다음에 미쓰비시 좀 개인적으로는 소니나 지금 소니도 있거든요. 일본에. 그 다음에 그런 파운드리 회사, 일본에 그런 회사를 좀 금년에 타겟팅을 합니다. 지금 뭐 일본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목표는 일본의 지사 설립이 목표입니다. 일본 지사 설립이 목표고 그러면 좀 큰 기업들 좀 일본 쪽에 수출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게 완전히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평가해서 완전히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목표는 뭐 제가 쿠팡이 나스닥에 올라갈 때 10조 가치였거든요. 네네. 뭐 쿠팡이 10조인데 우리가 왜 10조가 안 되지?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쿠팡이 뭐라고 하죠? 저기 예를 들어서 깻잎
깻잎을 농사짓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깻잎 우리 못 팔겠어. 그럼 쿠팡은 망하는데 우리가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쪽 그 다음에 적어도 어쨌든 금년은 좀 원하는 매출 거의 뭐 영업 쪽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를 촉이 이렇게 똘똘 뭉쳐놓으면 알아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쪽에 완벽하게 지금 꾸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땐 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오히려 더 경기가 나쁘면 저희한테는 호재죠. 경기가 좋아도 호재, 나빠도 호재.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고 석유화학 쪽도 저희가 석유화학은 전부 대기업이지만 국내 실제적으로 기존에 뭐 독일 제품이나 영국 뭐 이런 제품 쓰는 거 좀 이제는 그들이 좀 더 왜 오히려 더 왜 홍보가 안 됐냐 그런 거꾸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 메카니컬 C를 우리가 이제 SC로 바꾸고 반도체는 자석유체 C를 SC로 바꾸고 그래 좀 그런 좀 뭐라고 하지 어느 정도 진입을 이제 뛰어넘었으니 네. 이걸 좀 이제 달려를 가기 시작하자. 진짜 중요한 하나가 되시네요. 네. 그리고 큰 기업하고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대표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인터뷰는